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수아 작가님의 여점원 아니디아의 짧고 고독한 생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디아는 산스크리트어로 무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아니디아와 그녀의 사촌인 혁명, 그리고 혁명의 아내인 아미, 이들의 사랑과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점원 아니디아의 짧고 고독한 생애. 배수아. 여점원 아니디아는 11월의 마지막 수요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생각했다. 아, 오늘은 사촌 혁명의 집에 가기로 한 날이다. 혁명은 화요일 저녁 아니디아가 일하고 있는 상점으로 전화를 걸어 다음날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다. 화요일 저녁 아니디아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 안의 골프숍은 바빴다. 그래서 아니디아는 혁명에게 응 하고 건성으로 대꾸했다. 아니디아는 혁명을 오랜 시간 동안 만난 일이 없었다. 아마도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이 혁명이 결혼하던 해가 아니었을까? 지금 혁명의 아이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그들은 참 오랫동안 만난 일이 없는 것이다. 혁명이 가끔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아니디아가 전화를 할 때도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전화를 한 일이 없는지도 모른다. 더 이전의 일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디아는 혁명의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새로운 물품을 주문한 장부의 계산을 맞춰보고 있는 중이었고 폐점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혁명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수요일은 비번이라면서? 혁명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울하지도 않고 별로 들떠있거나 하지도 않았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걱정할 만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편은 아니었다. 데이트 약속 같은 것이 있다면 매우 미안하지만 집에 좀 와줄 수 있겠어? 나 오늘 밤에 여행을 떠나. 회사 일이야. 회의에 참석을 해야만 하거든. 짐도 다 꾸려놓았고 비행기도 예약을 해놓았어. 아니 잠깐 동안이야. 근데 문제는 이 회의에 내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거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일 누군가가 찾아오기로 되어 있거든. 아니, 내 손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집을 안내해 주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혁명. 그러니까 뭐야? 너는 회사 일로 여행을 떠나야 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내일 어떤 손님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니? 어렵구나. 설명해 줄래? 나 집을 팔기로 했어, 아니디야.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서 경기가 침체되니 뭐니 해서 몇 개월을 끌고 있었어. 고객이 없다는 건데 우리 집은 기차역에서도 너무 멀고 산비탈에 있잖아.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개축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 거라는군. 게다가 기차가 지나다니는 길이 가까이에 생겨서 소음이 심해. 나도 이제 포기하는 기분이 되어버렸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부동산 회사에서 빈집을 보는 것보다는 누군가 집을 안내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니디야, 넌 그 집을 잘 알잖아. 아무것도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안내만 해주면 돼. 아, 2층 욕실의 수도꼭지가 고장나거나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마. 금방 수리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수리공이 오기로 예약되어 있어. 정원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지 몰라. 값을 내리려고 뭔가 다른 점을 지적할지도 모르고. 혁명, 왜 집을 팔려고 하는 거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불편해. 회사에 출근하기도 멀고 난방 비용도 너무 많이 들거든. 혁명, 너 괜찮은 거야? 건조한 듯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혁명의 목소리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예감이 민감하게 느껴졌다. 혁명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래전 혁명은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니디아는 혹시 혁명이 전화기 저쪽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정말로 전화기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소음만이 멍하게 들려왔다. 말해봐, 괜찮은 거니?
그래, 난 아무 문제 없어. 부동산 회사에서 온다는 그 사람은 몇 시쯤에 온다는 거야?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내일 아침이나 낮에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비행기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디야. 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집을 파는 문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 다음 달에 난 상파울로에 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잖아. 너 직업이 원래 그러니까. 서두를 일이 뭐 있니?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내일은 내가 가줄 수 있어. 하지만 너 지금 마치 떨고 있는 것 같아.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는 게 느껴져. 입술과 혀는 검게 타고 간이 나빠졌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을 정도로 초조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제발 그러지 마, 혁명. 상파울루에는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혁명아, 그 전에 집을 팔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라고 혁명은 말했다. 아니디아는 순간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벽에 몸을 기댔다. 폐점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있었다. 여점원들은 마지막 손님을 돌려보내고 창고의 재고를 체크하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 집을 산다는 사람은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니까 내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아니디야, 너야말로 괜찮은 거지? 응, 난 괜찮아. 잠깐 현기증이 났을 뿐이야. 건강해야 돼. 빈혈은 이제 없니? 그건 오래전 일인데 뭐. 아니디야, 건강해야 돼. 내가 없어도. 오래전 아니디아가 혁명의 집에서 같이 살았을 때 아니디아는 빈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닌 일이 있었다. 사촌 혁명은 그런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니디아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아니디아의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갈 곳이 없었다. 아니디아의 어머니가 아니디아에게 두꺼운 속옷을 입히고 가방을 들게 하고 눈이 내리는 거리로 내보냈다. 엄마는 어디로 갈 건데? 하고 아니디아가 묻자 부산에 있는 먼 친척집에 가정부로 일하러 간다고 했다. 그리고 아니디아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던 어머니의 남동생, 혁명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니디아의 아버지는 도박빚으로 집과 자동차와 가구를 팔고 마지막으로 아니디아의 피아노와 개를 팔고 그래도 갚지 못한 나머지 빚더미 위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혁명의 아버지는 그 2년 동안 창백해져 있던 아니디아가 빈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아니디아의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아주 많이 감사해하고 있었다. 아니디아, 어머니는 어떠셔? 아직도 부산에 전화해 본 지 오래되었어. 내일 와줄 거지? 그래, 알았어. 데이트 약속 같은 것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 아니디아. 혁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혁명의 입술에서 담배 연기가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화점 안에 불이 꺼졌다. 갑자기 모든 것이 꺼졌다. 고마워. 내가 만일 상파울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디야. 우리 같이 반을 만나러 가자. 반은 혁명의 아들로 장의 아들을 위한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니디아는 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나 만나보고 싶다고 혁명에게 말했었다. 반은 어때? 많이 자랐어. 지난번에 만나러 갔을 때는 시를 써서 보여주었어. 시를 썼다고?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에 관한 시였어.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날개 없이 하늘로 멀리 멀리 날아간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내가 보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비의 눈물을 흘린다. 대충 이런 시였어. 혁명, 반이 보고 싶지 않아?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데 간신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반도 나도 혼란을 느끼고 싶지 않아. 아니, 디야. 키는 우편함에 놓아두겠어. 시간이 나면 내가 오후쯤에 전화를 할게. 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와주겠지? 그때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혁명의 전화를 방해하기 위해 옆에서 전화기 코드를 뽑은 것처럼 불현듯 전화기는 신경질적인 뚜뚜하는 음을 내더니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니디아는 혁명이 집을 떠난다면 혁명이 기르고 있는 개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 회사에서 찾아온다는 그 사람은 이름이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아니디아는 혁명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두었다. 도대체 혁명의 전화번호가 아니디아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디아는 어쩌면 혁명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을지도 혁명도 아니디아에게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니디아는 기억이 났다. 혁명은 옛날에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고 큰 개를 기르고 있다. 집은 낡고 정원은 손보지 않아 황폐해졌지만 화려한 겨울 장미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혁명은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뿐인 아들 반은 청각장애자로 기숙학교에서 살고 있다. 오래전 혁명의 결혼식 날 혁명의 눈이 생각난다. 혁명은 밤새 잠을 못 잔 붉은 눈으로 아니디아를 바라보았다. 혁명 잠을 못 잤나 보구나 하고 아니디아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결혼식 날 아침 이슬은 풀잎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공기에는 차고 청명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디아는 유일한 친척으로 혁명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혁명의 회사 사람들 몇몇과 아니디아가 하객의 전부인 결혼식이었고 우스울 만큼 빨리 끝났다. 아니디아는 혁명이 신부의 팔을 잡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혁명과 그의 신부가 탄 차가 결혼식장을 떠날 때 차 안에 있던 혁명과 아니디아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오래오래 서로를 바라보았다. 혁명이 아직도 그날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흰 옷을 입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신부와 함께 마치 겨울 장미처럼 붉은 입술로 웃고 있는 아니디아를 볼 수 있을 텐데. 혁명이 결혼한 여자는 오랫동안 혁명의 유일한 여자친구였고 혁명을 떠나기 전까지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행복했고 그 다음에는 치열하게 건태로워했고 반이 태어난 다음에는 반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 투쟁하다가 여자는 떠났다.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노래와 희열과 번뇌가 있었다고 혁명은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디아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지? 난 그 이후로 혁명을 만난 일이 없는데. 어쩌면 혁명은 아니디아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는지도 모르겠다. 아주 작은 일상의 느낌들에 대해서, 신기할 것도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아니디아, 아내는 너무나 오랫동안 알고 있어서 타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였고 다른 무엇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녀는 내 피부고 심장이고 그 안을 흐르는 핏줄이야. 아주 따뜻하지.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 강렬하게 집착하고 지옥을 예감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것뿐일까? 아니디야, 너라면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겠지. 난 내 개를 사랑하고 내 아들 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니디야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파이 반죽처럼 층층으로 엉켜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내가 내 안의 질서를 배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만 같아. 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언젠가 말했지?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리고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 어젯밤 아내가 잠자리에 없어서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그녀는 양파를 썰고 있었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야. 불도 켜지 않은 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그 불빛만으로 뭐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돌아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 그리고 수화로 말하는 거야. 자기를 놓아달라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반이 태어난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긴장하고 있어서 쓸데없는 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기 일쑤였지. 난 너그러워지고 싶었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고 싶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그토록 어려운 거지? 나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 당신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어. 하고 말하려는 순간에 잘못된 시간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순식간에 기회를 잃고 말아. 입술이 바싹 마르고 입안이 타들어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 앞에서 물러나온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녀는 알까? 그녀가 잘 쓰지 않던 수화로 말했어. 날 놓아줘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20년 동안 내 곁에 있군요. 이제 난 눈을 떴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 눈물은 양파 때문이 아니죠. 다른 모든 어려움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난 오랜 시간의 배반으로도 버거워요. 혁명의 편지를 아니디아는 읽었던가? 아니면 다른 수십 가지의 간고지 더미 사이에 묻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던가? 어둠 속에 서 있으니 또다시 아랫배의 통증이 찾아왔다. 아니디아는 막연한 불안감과 슬픔을 느꼈다. 이제 혁명은 어쩌면 영원히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자번 아니디아는 수요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생각했다. 아, 오늘은 사촌 혁명의 집에 가기로 한 날이다. 혁명의 집은 시 경계선 밖에 있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한다. 오랫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니디아는 쉬고 싶었다. 백화점 여점원으로 일한 지가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번인 날엔 늦게까지 잠을 자고 피자를 시켜다 먹고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잡지를 읽으면서. 하지만 오늘은 혁명의 집에 가야 한다. 아니디아는 옷을 입지 않고 잠드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세탁된 속옷을 찾아 입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자동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그림처럼 섬뜩하게 번지는 아침 노을을 보았다. 수요일 아침 하늘은 무겁게 흐렸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했었나, 너는? 혁명의 집은 옛날처럼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 가까운 곳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진 것을 제외하면 옛날과 다른 것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 상기스키를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다. 아니디아는 우편함에서 키를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개 짖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마당에는 풀이 자라나 아니디아의 발목을 이슬로 적셨다. 겨울 장미나무가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었다. 장미는 붉고 처연하게 보였다. 11월에는 더욱 그렇다. 창문을 꼭 닫지 않으면 러시아와 때는 3분마다, 그렇지 않을 때는 5분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니디아는 겉옷을 벗어 푸른 꽃무늬의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냉장고에는 맥주와 오래된 치즈와 크래커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썰다 담은 양파가 어디엔가. 날은 흐리고 추워서 태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부동산 회사의 사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아니디아는 불안했다. 샤워를 하고 싶기도 하고 배도 고팠다. 혁명의 침대에는 사람이 잔 흔적이 있었다. 아니디아는 혁명이 바삐 떠나버리고 난 그 침대에 잠시 누웠다. 혁명의 머리카락 냄새와 연한 보디 오일의 냄새가 이불에 얕게 스며 있었다. 자, 너희들은 사촌이야. 서로 만난 일은 없지만. 혁명, 이 아이는 아니디아라고 하고 아버지의 누이의 딸이다. 그러니 사이좋게 지내야 해. 당분간 이곳에서 같이 살게 될 테니까. 혁명의 아버지는 아니디아를 그렇게 혁명에게 소개했다.
이미 거의 다 자란 상태에서 처음 만난 사촌들은 서로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는 걸까? 그들은 아무 느낌 없이 서로 악수하고 잘 지내도록 하겠어요 하고 부모님에게 약속했다. 아니디아의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러 가면서 혁명의 집에 아니디아를 보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남동생의 집에 아니디아를 보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아팠을지도 모른다. 아니디아의 어머니와 혁명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달랐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 속에 성장기를 보냈고 정식 가족에 편입되지 못한 혁명의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자랐다. 아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니디아의 어머니는 집안이 몰락한 다음 혁명의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그들의 어려움을 안 혁명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사생아의 남동생에 대해서 정통 핏줄의 고고함과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던 아니디아의 어머니는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아니디아는 그곳에서 고등학교의 나머지를 마치고 백화점의 여자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을 나왔다. 혁명의 부모님은 은퇴한 다음에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혁명은 오랜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 혁명의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혁명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아니디아는 밤에 혁명이 잠들지 못하고 아래층을 돌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현관에서 10걸음, 소파에 앉았다가 부엌에서 20걸음, 그리고 마당으로 내려가 그가 사랑하는 개와 함께 밤에 산책을 떠났다. 그래서 언제나 아침이면 혁명의 눈은 눈물을 흘린 것처럼 붉었다. 그때 혁명은 대학생이었다. 아니디아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면 혁명의 신발이 흙과 이슬에 젖은 채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딘가의 창에서 혁명이 아니디아를 보고 있을 것이다. 아니디아는 혁명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몇 년 동안이나 아침 식탁에서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녁이면 서로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일상의 음악처럼 편안하고 신비한 긴장감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아니디아가 집으로 돌아오니 혁명은 오랜 여자친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혁명의 여자친구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부엌과 냉장고 청소를 한 다음에 혁명이 좋아하는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집을 나갔다. 마치 나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는 것 같아 하고 아니디아는 생각했다. 언제나 그랬다. 아니디아가 백화점에서 돌아오면 혁명과 그의 여자친구는 소파에 밀떡처럼 붙어 앉아 있다가 불에 댄 듯 일어섰다. 혁명이 아미와 함께 섹스를 할 때도 나를 생각할까? 아니디아는 침대에서의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건 혁명도 마찬가지였다. 혁명과 아미, 그들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세속적인 의식은 특별히 불편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디아만 아니라면 그들은 곧 결혼할 거였다. 아니디아는 점점 자신이 방해물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마침내 집을 나가겠다고 혁명에게 말했다. 적당한 방도 나왔고 헝 가구를 얻었어. 침대와 옷장이야. 아무래도 나 나가는 것이 좋겠어. 혁명은 무슨 소리냐는 듯이 아니디아를 바라보았다. 아니디아, 여긴 넓고 여유가 많아. 왜 그런 생각을 한 거니? 혁명은 처음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야, 혁명. 그럼 무슨 의미야? 당장 이곳에서 못 살 이유가 있어? 너 혹시 나 때문에 뭐가 불편하니? 그런 것은 아니야. 하지만 혁명은 말없이 아니디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 2층의 방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고 전화벨이 발작처럼 한번 울리다가 끊어졌다. 나 그냥 이곳에서 더 이상 신세질 수 없다는... 아니디아, 신세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난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는데 언제까지나 머물 수는 없잖아. 아니, 디야. 우린 사촌이야. 그래, 맞아. 사촌은 같이 살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야. 그래도 혁명, 난 결정한 일이야. 내일 짐을 옮길 거야. 아니, 디야. 혹시 너 아미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는 거라면? 아미는 혁명의 오랜 여자친구의 이름이었다. 오, 혁명,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난 그냥 사촌이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 정말이야. 아니, 디야. 넌 돈도 없잖아. 방을 얻을 정도의 돈은 있어. 내 어머니를 생각해봐. 걱정하실 거야. 이제 어머니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게 내버려 두면 돼. 도대체 왜 내가 어디에서 살 건가 하는 일로 어머니를 생각해야 하니? 그렇게 혁명이 집을 떠나온 다음에 아니디아는 혁명을 만났던가? 혁명이 전화를 받고 혁명이 쓴 긴 편지를 읽었으며 비가 오는 깊은 밤이면 혁명을 생각했던가? 아니면 골프숍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 혁명이 혹시 있지 않을까 잠시 동안 멍해진 적은 없는가? 혁명이 골프 따위는 절대로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아니디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어떻게 아니디아가 혁명과 떨어져 있는 동안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제 몸에 면도날 상처처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지 아니디아는 모른다. 아니디아가 혁명이 집을 나온 뒤 2주일 후에 혁명과 아미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시청의 강당에서 치러졌다. 아미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아미가 임신한 아이는 혁명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지만 혁명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아미는 말이 없고 침울한 인상에 머리카락과 팔다리가 어린아이처럼 가늘었다. 혁명의 쾌활한 친구들은 성적인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아미 같은 여자애와 혁명이 결혼한 것에 대해 신기해했다. 일요일, 아미와 혁명 둘이 불을 켜지 않은 집안에 있다. 그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잡지를 읽고 바울을 듣고 단조로운 음으로 피아노를 치거나 오믈렛을 만들어 먹고 커피를 가득 따라서 마셨다. 그러는 사이 아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혁명이 뭔가 물으면 네, 아니요 하는 뜻으로 고개만 움직였다. 그들은 문을 모두 열어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풀벌레가 찢어질 듯이 소리를 내면서 울고 기차가 지나가는 여름밤이다. 혁명이 피아노 건반을 열고 런 투미, 런 투미를 연주했다. 이건 아니디아가 연주하던 노래다. 혁명은 창문 밖에 잡초들이 우거진 마당을 내려다보며 아니디아 하고 불러보았다. 부엌에 서 있던 아미가 접시를 떨어뜨렸다. 혁명은 기차가 다시 지나갈 때까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미의 출산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미는 문득 아기가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란다. 아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아미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 아이는 아마 죽어서 나올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더럽고 섹스는 더욱더 더럽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힘들다. 이 큰 집을 온통 치우고 또 치운다.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커피를 끓이고 혁명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일은 끝이 없다. 아이는 배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아미는 점점 더 미소를 잃어간다. 혁명은 아미의 모든 것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같이 자라났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색의 옷을 입고 폐쇄적인 성격마저도 비슷했다. 아니디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밤이 되면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높아지고 마당을 걸어다니는 혁명의 발걸음 소리가 기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사이에 들린다. 찌는 듯이 무더운 밤이지만 아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긴다. 혁명이 방으로 들어온다. 집안의 어디에도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기차가 지나다니는 선로가의 불빛이 집안에 비치고 있다.
혁명은 옷을 벗는다. 그들은 일요일 내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같이 지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일요일을 좋아했다. 혁명이 아미의 손을 잡고 입 맞춘다. 아미는 혁명의 눈을 보면서 마음으로 애원한다. 제발 혁명, 나는 곧 애를 낳아야 돼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혁명은 하루 종일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아미의 옷을 벗겼다. 아미는 거미 같은 자기의 몸이 드러나는 것이 죽음보다 싫었다. 그래, 이건 언제나 싫어하던 일이야.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 혁명, 이건 나에게 고통이야. 고통뿐이야. 내가 너와 결혼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워. 혁명, 그런데도 넌 나에게 장벽이야. 높고 거대하고 안전한 장벽. 그래서 나는 때로는 숨이 막혀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집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일요일이 계속되고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우편 배달부의 벨소리에 뛰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을까? 불을 켜 아미. 혁명이 아미에게 속삭였다. 혁명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땀이 혁명의 이마를 타고 아미의 얇고 마른 가슴에 뚝 떨어졌다. 싫어. 그건 싫어요. 난 죽어버릴 거야. 난 불을 켤 거야. 창문에서 빛이 들어와요. 기차가 지나가잖아. 둘은 머리를 맞대고 엄청난 소음의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섬뜩한 섬광으로 방의 어둠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침묵과 다시 찾아온 어둠. 혁명이 불을 켰고 아미가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전구를 깨뜨려 버렸다. 아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아미는 충격으로 뱃속에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평화롭고 고요한 일요일이 필연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왜 착하고 조용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혁명이 이런 일을 좋아하나. 바깥 세상의 더럽고 거친 남자들과 다름없이. 결혼하기 전에는 혁명은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아니디아가 오기 전만 해도 혁명은 섹스에 관심이 없었다. 아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고통과 수치심 때문에 아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뺨을 타고 내린다. 아무도 날 정말로는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 아미는 이렇듯 예쁘지도 않고 간능적인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상냥하게 말할 줄도 모른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혁명 너뿐이었다. 그런데 넌 이제 나를 떠나려 한다. 같이 잠이 들고 같은 꿈을 꾸고 꿈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같은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서서히 멀어져 가고 그리워하는 다른 것이 있다. 혁명, 내가 사라지더라도 난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내가 내 곁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영원히 보이지 않으면 그건 내가 단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날 잃는 것이 아니야. 기억해줘. 난 영원히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이 집에서, 이 고요에서, 이 벽 속에서, 이 인생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아미는 가난한 상인의 막내딸로 태어나 말을 채 배우기도 전에 시골에 사당에 놀러 갔다가 수호신인 뱀에게 물려 혀가 굳어져 버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우체국에서 잠시 일을 했지만 혁명과 결혼하고 나서는 그만두었다. 아미와 혁명은 같은 마을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만화책을 읽고 마침내는 결혼했다. 혁명은 아미와 달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이었고 안정된 정서를 가진 부모를 두었었다. 혁명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도박벽으로 오갈 데 없게 된 조카를 맡아서 키워줄 정도로 자비심도 있는 분들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아미에게도 친절했고 혁명과 아미의 사랑을 공명정대하게 인정해주는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로 죽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아미가 아들 반을 낳았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반은 아미와 혁명 그 누구도 닮지 않았다. 금방 태어난 반이 빗소리를 들었다.
비는 내리고 또 내려 지하실이 물에 잠기게 만들었다. 아니디아는 신생아실의 유리문 밖에 서 있었다. 혁명은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비가 너무나 내려 기차가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은 고요했다. 세 사람이 꿈꾸고 있던 것은 각각 달랐다. 아미는 아이를 낳는 내내 악몽을 꾸고 있었다. 머리가 새딸린 괴물이 아미의 머리를 먹고 있는 꿈이었다. 성서에 나오는 괴물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악한 자들을 벌주고 있었다. 아미의 어머니도 그랬을까? 아미를 낳으면서 그런 꿈을 꾸었을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서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다. 아미는 눈을 뜨면서 병실 속의 피의 손자국들을 보았다. 저건 내 거야. 아, 저건 혁명. 저건 아니디야. 그리고 아미는 다시 잠이 든다. 혁명은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야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혁명은 부모님이 바라는 것과 달리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가꾸지도 못했다. 혁명은 비정상적으로 내성적이었으며 자기보다 불우하거나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설 용기도 없었고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일도 없었으며 장애자인 아미에게 강하고 넉넉한 남편이 되어주지도 못했다. 혁명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어떤 마음도 감히 먹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아니디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촌인 아니디아를 향한 그 터질 것 같은 연민을 가슴속에서도 어쩌지도 못한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세상을 마치게 될 터이다. 아니디아는 반에 대해서 꿈꾸고 있었다. 반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기였다. 욕실의 거울을 보면 거울은 항상 더럽고 희미하고 얼굴은 비틀려 보인다. 아니디아는 저것이 정말 내 얼굴일까 의심하면서 거울을 닦고 또 닦는다. 일주일 내내 혁명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비는 언제나 내리고 있다. 이것이 인생,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란 거다. 반은 거미같이 마른 아이의 몸에서 자라나서 천상의 아기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 반의 얼굴은 아니디아를 닮았다. 비틀린 거울이 아니라 혁명이 똑바로 바라보고 있던 그 아니디아의 정말 얼굴을. 아름다운 아기 반은 우울한 이 세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났다. 아니디아가 언젠가 한번 혁명의 집을 찾아왔을 때 혁명은 싱가포르로 출장 가 있었다. 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미는 아직 붓기가 채 빠지지 않은 얼굴로 아니디아를 맞았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가구나 그림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고 천장의 그릇 하나, 욕실의 더러운 거울도 마찬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관절염에 걸린 혁명에게도 여전히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아니디아의 발을 핥았다. 심지어는 음악마저도 바뀌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침실의 전등이 깨져 있는 것 정도. 깨진 전등 파편은 치워지지도 않은 채 널려 있었다. 아미는 아니디아에게 커피를 내왔고 자기는 담배를 피웠다. 반은 잠자고 있었다. 혁명은 없어요. 그는 출장 중이죠. 혁명을 보러 온 것은 아니에요. 반은 감기에 걸려 잠들었어요. 반을 사랑해요? 아니디아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미에게 물었다. 아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아니디아는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처음 보는 건데 말하자면 낯선 사람,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토록 사랑하게 되나요? 그런 게 뭔가요? 생리적으로 임신했으니까 생리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건가요? 이상해요. 이상하고 섬뜩해요. 우리 엄마도 그랬을까? 낯선 사람인 나를 팽개치고 그냥 달아났으면 지금 남의 집 가정부로 그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진 않을 텐데요. 아, 아미 당신 눈빛은 그러니까 시시한 소리 집어치우고 이 식은 커피 마저 마시고 당장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알아요. 하지만 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반이 있는 곳에 오고 싶었어요. 그 애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아미 당신은 말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많겠죠? 책에서 읽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은 속에 든 것이 많다고. 정말일까요? 날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혁명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반에 대해서 생각하러 왔어요. 반의 피 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을까? 그 피는 따뜻할까?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면 반은 나를 알까? 그 애도 자라서 어느 날 문득 정체불명의 고독감과 그리움에 시달릴 때 그 대상이 나라는 걸 알까? 이 집을 떠나 살아가면서 마당과 피아노와 개가 있던 이 집에서 내가 그 애를 이처럼 그리워했다는 걸 알까? 아무에게서도 들을 수 없을 테니 그 애는 모르겠지요. 그 지독한 상실감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괴로워하겠지요. 이런 것 아세요? 이유 없는 고독은 기억 이전의 기억 때문이라고. 절대로 기억할 수 없는 기억 이전의 기억이 악마처럼 자라나 병을 만들죠.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병이 든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서 뒤처지게 돼요. 난 반이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 아이의 따뜻한 피를 손바닥에 느끼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해요. 아미는 메마른 머리카락을 이마 위로 쓸어 올렸다. 아미의 뺨은 튼 듯이 거칠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입술은 창백했다. 반이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아니디아는 아기 침대 곁에 서서 반을 내려다보았다. 반의 작은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땀에 젖어 있었다. 작은 입을 벌리고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냥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다가 괜찮을 거예요. 아미는 발을 질질 끌듯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아니디아가 쓰던 방에서 우편물을 가지고 나왔다. 혁명이 당신의 우편물을 모아놨어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디아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들을 뜯어보지 않고 치워놓았다. 어머니는 아니디아가 혁명의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모른다. 계절마다 아니디아에게 돈을 보내고 걱정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니디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어머니의 편지조차 뜯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말하곤 했다. 혁명, 네가 좀 알아서 적당히 해줘. 저 나를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 혁명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미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미, 당신을 위해서 난 이 집을 떠났어요. 나 당신이 좋아요.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아미는 아니디아가 마시던 커피잔을 거칠게 싱크에 내려놓으면서 수돗물을 틀었다. 그 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반이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다. 힘없고 신경질적인 울음소리였다. 아무도 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듯이 아미가 아니디아를 쳐다보았다. 아니디아는 반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은 그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지만 청력장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혁명은 죽음 직전까지 가 있던 반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아미는 깨어진 침실 전등 아래 서 있었고 나중에는 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심하게 학대했다. 그래서 혁명은 그런 아미를 위로하는 것이 반을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웠다. 다른 연인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하는 싸움은 아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원래도 그랬지만 더욱더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눈길도 서로 피해버렸다. 집안은 침묵으로 싸늘하고 동굴처럼 어둡고 두 사람 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어색해했다. 집에 있을 때 반을 돌보는 것은 혁명의 일이었다. 가끔 전화벨이 한 번 정도 울리다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다. 아니디아야 하고 아미는 생각했다. 아미는 양파를 썰고 있었다. 양파가 매워 아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미가 섹스를 거부하기 때문에 혁명은 외로워하는가? 혁명, 나는 그것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아니디아는 어떤가? 그녀가 그걸 좋아하나?
아무런 위축감도 없이 당당하게 다리를 벌릴 수 있나? 혁명도 그런 여자를 원하고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아미는 모든 것을 기다렸다. 혁명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으며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혁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혁명의 부모님이 죽기를 기다렸고 아니디아가 집을 떠나기를 기다렸다. 그 모든 기다림의 끈 저편에는 혁명이 있었다. 나의 혁명, 그립고 그리운 나의 혁명. 이제 혁명은 나만의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아무런 이물질도 없는 완벽한 소유. 우체국에서 상사와의 그 일이 없었다면 혁명은 아미에게 좀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혁명은 말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아미 너를 사랑하는 이상 아미 내가 낳은 아이는 우리들의 아이야.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고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아미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들이 같이 하는 삶은 피곤했다. 혁명, 당신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연민뿐이죠. 긴장과 스트레스가 온 집안의 밤안개처럼 자욱했다. 아미는 혁명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었다. 우체국 시절 상사에게 강간당한 기억 때문에 섹스를 즐길 수 없었다. 그래서 반을 사랑할 수도 없었다. 썰다만 양파 위로 아미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미 밤이 깊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만이 홀로 잠들지 않고 있다. 혁명은 어디에 있는가? 밤에 뭐라는 거야? 혁명이 부엌의 입구에 서서 물었다. 아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미는 혁명과 같이 살아가는 내내 밤이 두려웠다. 혁명, 내 당신,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날 놓아줘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20년 동안 내 곁에 있군요. 이제 난 눈을 떴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 눈물은 양파 때문이 아니죠. 다른 모든 어려움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난 오랜 시간의 배반으로도 버거워요. 아니디아는 잡지가 흩어진 침실과 담뱃재가 가득 쌓인 재떨이가 여기저기 놓인 거실에서 서성였다. 도대체 부동산 회사의 사람은 언제 온다는 거야? 오전이 많이 지나가 해가 높이 뜰 시간이 되었지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안개 때문일 거야 하고 아니디아는 생각했다.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 물방울 사이로 기차가 불을 밝히고 천둥처럼 역을 지나갔다. 왜 저 기차는 역에 서지 않는 걸까 하고 아니디아는 잠깐 궁금하게 생각했다. 부동산 회사에 사람이 온다면 집을 치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디아는 더러워진 부엌과 거실을 치우고 침실을 정리했다. 벽과 가구의 틈 사이, 소파와 침대 아래, 찬장과 그릇들 사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먼지뿐이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커피를 끓이고 아니디아는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른 채로. 그리고 아랫배의 통증을 참았다. 아랫배의 통증은 3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었다. 아마 빈혈 때문일 거야 하고 생각했다.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진통제를 먹기도 했지만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으면 곧 잊어버리곤 했다. 그 통증이 시작된 이후로 생리도 없었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생애 언제 어느 순간에도 겨울 장미처럼 위약적으로 싱싱하던 아니디아의 얼굴이 거칠어지고 여위어갔다. 아니디아는 집안을 청소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다림질하거나 하는 것을 서툴러 했다. 그런 것은 언제나 어머니가 하던 일이었고 아마 어머니는 일생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혁명의 침실 서랍에서 아니디아는 오래전 편지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그것들을 읽기 시작했다. 겨우 글을 배운 반이 혁명에게 보내온 편지들이 있었다. 사랑스러운 반은 혁명의 어린 시절을 연상시켰다. 참 이상하게도 반은 혁명의 핏줄이 아니다. 우체국에 다니던 아미가 상사에게 강간당하고 낳은 아이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에게 반은 혁명을 연상시키는 걸까? 아미의 뱃속에 있는 동안 아미의 눈에 비친 혁명의 모습이 그대로 반에게 투영되어 있었다. 그건 반이 아미의 뱃속에 있는 동안 혁명의 마음에 비친 아니디아를 닮아 있는 것과도 같았다. 반의 편지에는 서투른 그림과 색연필 낙서도 들어있었다. 아빠 하고 반은 썼다. 아빠, 오늘은 비가 왔어요. 마당은 진흙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는데 난 생각이 나지 않아서 꿈에 본 엄마의 얼굴을 그렸어요. 사실은 어제 꿈에 아니디아 아줌마의 얼굴을 봤거든요. 사진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아빠, 그리고 추파춥스 사탕을 3개나 먹었어요. 아빠,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아요. 비는 열흘도 넘게 왔어요. 아니디아 아줌마가 또 꿈에 보였어요. 그때 아니디아 아줌마가 학교로 날 찾아온 것 같아서 유리창을 내다봤어요. 아빠는 또 출장을 갔나요? 나도 비행기가 타고 싶어요. 난 아빠가 있다는 게 좋아요. 엄마가 아프면 돌봐주실 거죠?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미리 알았어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난 미리 알아요. 어쩐지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반의 편지 아래에 아니디아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다. 아니디아가 뜯어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편지들이다. 아니디아 어머니의 편지는 얌전하게 가위로 개봉되어 있었다. 혁명은 아니디아가 보지 않고 내버려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돈을 붙여주기도 했다. 아니디아는 혁명이 그러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다. 망설이다가 역시 아니디아는 그걸 보지 않는다. 어쩌면 아니디아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혁명은 아무런 말도 없이 홀로 부산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을 것이다. 혁명은 말이 없었다. 아니디아는 혁명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냉장고에 있던 코로나 맥주를 꺼내 2병을 마셨다. 찬장 어디에도 레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로 했다. 규칙적으로 기차가 지나가고 마당의 안개가 점점 더 진해졌고 붉은 겨울 장미들이 안개 사이에 젖어갔다. 아니디아는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혁명에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겨울 안개 사이에서 집과 잡초와 장미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나. 더 이상 멍하니 앉아 기다리는 것만 할 수는 없어서 아니디아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청소를 하고 나니 먼지가 신경 쓰여서 뜨거운 목욕이 하고 싶어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디아가 누구를 위해 청소를 하고 커피를 끓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전혀 그런 적은 없다. 지금 아니디아는 맞은편 소파의 빈자리에 혁명의 커피를 따라 놓았다. 찬장을 뒤져 가장 좋은 커피잔을 꺼내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첫 번째로 뽑은 가장 좋은 향의 커피를 따라 놓았다. 그리고 혁명이 좋아하는 던힐라이트에 불을 붙여 그 곁에 놓았다. 혁명, 오랜만이야. 마치 혁명이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보고 싶었어, 혁명. 맥주 마시겠니? 혁명은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 없었다. 혁명, 넌 모르지? 난 밥 먹으러 가서 누구에게도 수저를 집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커피를 마시러 가서 내 손으로 커피를 저어본 일도 없어. 한 번도. 술을 따라준 적도 없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준 일도 없어. 넌 모르지? 그리고 아니디아는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침실 청소를 하거나 한 적도 없어. 더닐라이트에 불을 붙여준 적도 없어. 혁명은 말이 없고 더닐라이트 담배 연기만이 홀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가족을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해 본 일이 없어. 한 번도. 아니디아는 마시다만 커피잔을 들고 욕실로 가서 물을 받았다. 욕조에 물이 채워지는 동안 아니디아는 옷을 벗고 커피를 마셨다. 혁명의 더닐라이터가 아직도 타고 있는 거실을 향한 문을 열어놓았다.
아니디아는 욕조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혁명을 향해 겨울 장미와 같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혁명, 너와 같이 샤워하고 싶어. 보이지 않는 혁명은 말이 없었다. 아니디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디아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물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혁명은 더닐라이트를 다 피웠을까? 아니디아가 끓여준 커피를 다 마셨을까? 숨이 막힐 때까지 아니디아는 물속에 있다가 얼굴을 내밀었다. 뜨거운 물에 온몸이 빨갛게 익었다. 난 살이 쪘어. 최근에 더욱 찌고 있어. 아니디아는 생각했다. 그리고 난 죽고 싶어. 이 세상은 텅 비었어. 혁명, 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지? 그렇지? 아니디아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잔뜩 달라붙은 성게가 뱃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듯했다. 아니디아는 세 번째 맥주병을 따고 혁명이 좋아하는 더닐라이트에 불을 붙이고 욕조 속에서 피었다. 갑자기 벨이 울렸다. 벨은 두 번 천천히 울리다가 잠시 사이를 두고 조심성 없이 성급하게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아니디아는 눈물을 닦고 욕조에서 일어났다. 하루 종일 해가 보이지 않는 겨울날은 벌써 어두워지려 하고 있었다. 욕조의 물이 식었기 때문에 아주 춥게 느껴졌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마 혁명이 말했던 부동산 회사의 사람일 것이다. 아니디아가 베스로브로 쓰고 있는 혁명의 엷은 유카타를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을 때 부동산 회사에서 온 사람의 구두가 내려다 보였다. 검고 평범하고 깨끗한 구두였다. 새로 사시는지 한 6개월쯤? 하지만 손질을 잘해서 반짝거리고 윤이 났다. 영국이나 그런 곳에서 수입한 듯한 것이고 아주 보수적인 검은 끈이 달린 구두였다. 구두의 주인은 검은 트렌치 코트에 검은 장갑을 꼈으며 머리칼은 짧게 자르고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살짝 보이는 남자였다. 키는 큰 편이었고 운동을 한 듯 몸매가 단단해 보였다.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결혼한 지 10년쯤 된 남자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외교적인 마스크는 아니군 하고 아니디아는 생각했다. 흰 유카타를 걸치고 젖은 머리칼을 하고 발갛게 익은 얼굴을 한 아니디아를 보고도 그는 표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17번지가 맞는가요? 혹시 집을 잘못 찾았다면 죄송하군요. 하고 그 남자는 말했다. 여긴 혁명의 집이고 17번지도 맞아요. 난 아니디아라고 해요. 혁명의 사촌이죠. 부동산 회사에서 집을 보러 올 거라고 혁명이 얘기해 주더군요. 혁명은 사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난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바로 이곳으로 와서요.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고 이곳으로 오는 중에 안개가 너무 진해서 찾는 것이 힘들었어요. 부동산 회사의 사람은 예의 바르고 단정하게 말했다. 말을 듣고 보니 그의 이마에서는 감출 수 없는 피곤의 흔적이 느껴지기도 했다. 아니디아는 그를 들어오게 했다. 마당은 손질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서 좀 허물어졌죠. 하지만 손을 본다면 옛날처럼 아름다워질 거예요. 개를 기를 수도 있답니다. 단 좋아하신다면 말이죠. 겨울 장미가 다발을 이루고 있는 잡초의 덤불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니디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혁명에게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당을 둘러보았다. 난 모르겠어요. 아마 어디인가 있겠지만 혁명은 그 개를 너무 사랑했어요. 누군가에게 맡겨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커피나 뭐 드시겠어요? 부동산 회사의 사람은 검은 트렌치 코트를 벗어 소파에 놓고 홍차가 있으면 마시겠다고 했다. 아니디아는 찬장에서 홍차 티백을 찾아내서 물을 끓였다. 열려진 창문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차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는 아니디아가 마시다 둔 코로나 맥주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디아는 맨발로 홍차를 끓여가지고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얼마 전부터 가까이로 기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내로 들어가는 전철 노선이죠. 하지만 역은 꽤 멀리 떨어져 있고 창을 닫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창을 닫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안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 기분이군요. 그리고 그는 말없이 홍차를 마셨다. 집을 보러 찾아온 부동산 회사의 사람답지 않다고 아니디아는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서두르는 기색이 조금 덥다. 사업가적인 눈으로 집을 둘러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시차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피곤할 텐데도 흐트러진 기색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통제가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 분위기다. 아니디아는 그가 홍차를 다 마시자 집안을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혁명은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고 싶어 해요. 나에게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집이 팔리면 외국으로 이주할 생각인가 봐요. 아, 2층부터 보시겠어요? 그러죠. 아무래도 좋아요. 2층은 전등이 모두 깨지고 없는 상태여서 어둑어둑하고 열린 창문으로 습기 찬 안개가 가득 들어와 있었다. 침실이 2개 있고 욕실이 하나, 꽤 넓은 베란다가 딸려 있었다. 혁명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이다. 지금은 가구도 거의 없고 종이박스에 포장된 책들이 잔뜩 한 구석에 쌓여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용 책들은 보육원으로 보내려고 따로 꾸려두었다. 한쪽 벽면에 희미한 빗물 얼룩이 진 것을 제외하면 아직도 튼튼해 보이는 집이었다. 베란다는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여름밤에 맥주를 마시기에 좋았다. 벽은 모두 흰빛으로 칠해져 있고 지은 지 오래되었지만 혁명의 생각보다는 단단하고 견고했다. 아니디아의 손길이 흰 벽을 따라 움직였다. 금이 간 벽은 얼마 전에 손질을 한 듯이 칠이 새로 되어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눈이 부셨다. 혁명은 왜 이 벽만 새로 수리했을까? 그는 집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좀 게으른 편인데도, 그리고 이 포치에는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모빌 장식물이 달려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11월 마지막 안개에 젖어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이 집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처음에 그 남자가 말을 시작했다. 남자는 아니디아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코로나 맥주와 치즈 까나페를 먹고 있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디아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맞은편에 앉아 젖은 머리를 빗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차의 소음 말고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숨죽이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조용하고 신비로울 만큼 억양이 없었다. 아니디아는 머리를 빗던 움직임을 멈추고 남자의 말에 귀 기울였다. 2번인가 혁명이 초대를 해서 친구들이 모였죠. 한 번은 혁명이 아직 결혼해 있을 때고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친구들이라고 해야 사업관계로 이리저리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난 우연한 기회에 혁명의 회사에서 일하는 여비서를 알게 되었죠. 그녀는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원 씨, 같이 다이아몬드 게임을 할 친구가 있는데 가실래요? 하고 물었죠. 그녀는 귀엽게도 포커를 언제나 그렇게 불렀어요. 난 그 당시 카드를 상당히 즐겼죠. 딸 때도 있었지만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귀여운 그녀가 말하는 것이니 보통 때라면 당장 달려갔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내키지 않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과 게임을 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이제 슬슬 그녀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러 번 졸랐고 마침내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혁명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녁 8시에 혁명과 그녀와 나 그리고 또 다른 모르는 남자가 만나서 다이아몬드 게임을 했지요. 그때 만삭이던 혁명의 부인은 저녁을 먹은 후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말이 없고 조용하고 상당히 폐쇄적인 사람이더군요. 하여튼 난 그날 밤에 혁명이 스티프를 2번이나 잡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판돈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표정을 나타내지 않고 여유 있게 있었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까지 우리는 거의 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혁명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는 여기서 발을 멈추고 혁명의 빈자리에 놓인 더닐라이트의 담뱃갑을 바라보았다. 혁명의 것이군요. 혁명은 그날도 밤새 이걸 피웠죠. 아니디아는 혁명의 더닐라이트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 남자는 아니디아에게 불을 붙여주었다. 의식하지 않고 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는 뭔가 아주 다른 것에 빠져 있어 하고 아니디아는 생각했다. 혁명은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단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뭐라고 했나요? 아니디아. 네? 아니디아라고 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아, 그때는 몰랐지만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혁명의 모습과 분위기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혁명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돈을 잃고 애써 여유를 부리는 우리들을 앞에 두고 마치 안에서부터 혁명의 가장 진정한 내부가 붕괴되어 간다고나 할까요? 그때까지 난 혁명을 전문 도박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굉장한 걸 하는 마음이 들면서 혁명을 주시하고 있었죠. 혁명이 들고 있던 더닐라이트 담배가 맥주잔에 떨어지면서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어요. 불현듯 상대편의 전화를 끄는 듯 했습니다. 혁명이 휘빨선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들 멍한 상태로 혁명을 바라보고 있었죠. 혁명이 계속 말하더군요. 여러분, 너무나 미안하지만 난 게임을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은 내가 아주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끝까지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은 모두 돌려드리겠어요.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난 이제 잠깐 어디를 다녀와야겠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급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혁명은 겉옷을 집어들고 서둘러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우리들은 모두 다 멍해져서 할 말을 잊고 있었죠. 혁명의 여비서가 물었어요. 이 시간엔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혁명은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마시던 맥주잔과 카드와 더닐라이트와 넥타이와 우리들을 그냥 남겨둔 채로, 그리고 우리들은 불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 있었죠. 감히 자리를 뜨거나 움직일 생각조차 못한 채로 그렇게요. 아니디아가 누구지? 하고 내가 묻자 여비서가 혁명의 사촌이에요.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에요. 여비서가 냉장고에서 나머지 크래커와 치즈를 찾아내서 남은 맥주를 전부 마셔버렸어요. 그때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혁명의 개를 보았어요. 쇠줄을 목에 걸고 나이든 환자처럼 어슬렁거리면서 움직이더군요. 병든 소처럼 크고 쓸쓸하게 보였어요. 남자는 여기까지 말하고 목 뒤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듯하며 목을 움직였다. 미안합니다. 좀 피곤하군요. 20시간이나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도 될까요? 남자는 넥타이를 풀어 아니디아에게 건넸고 아니디아는 그것을 받아 얌전히 의자에 걸쳐 놓았다.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도 될까요? 목이 뻣뻣하군요. 실례가 많습니다. 아니디아는 그러라고 했다. 남자는 셔츠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이미 어두워진 밖에서 여전히 규칙적인 기차의 소음이 들려왔다. 두 번째 이 집에 온 것은 그 후로 몇 년이나 지난 다음이죠. 아마 지난달이나 그쯤 되었을 겁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나는 더 이상 혁명의 여비서와 만나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 혁명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게임을 한 그날 이후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개 한 여자와 헤어질 때면 난 그 여자에게 눈이 번쩍 커질 만한 선물을 했죠. 다이아몬드라거나 밍크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때도 있었죠. 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거나 허세를 부리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의 습관이 굳어진 것이라고나 할까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혁명의 여비서에게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요. 남자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남자의 입가에 떠오른 가느다란 주름이 이상하게 연민을 자아냈다. 한 6개월 정도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떤 형태로든 헤어짐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아주 잘해 주었거든요. 생일도 기억해주고 외로운 기분이 들 때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 여행이나 이벤트를 제의했어요. 그녀 자신은 아주 가난했지만 그런 티를 나에게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금전적인 것을 나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심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여자들을 만나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죠. 여자들은 처음에는 결혼을, 그 다음에는 돈을 원하죠. 인생의 모험이라던가 자기 도취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거나 서스펜스를 위해서 남자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건 아마 표면적인 것이겠죠. 어쨌든 그녀는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두어 달 새에 모든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렸던 거죠. 난 그녀의 회사로 연락하고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알게 된 것은 그녀는 지금 이곳에 없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녀는 혁명의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옮겼어요. 그녀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야 깨달았죠. 아, 나는 여자를 만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고 루즈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원칙이죠. 그 하나는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즉,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셋집의 주인이나 또는 아마도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디아의 눈동자가 남자의 풀어진 첫 번째 셔츠 단추에 가 머물렀다. 손질이 잘 된 보수적인 흰 빛깔의 셔츠였다. 이미 집안은 충분히 어두워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고 아니디아의 머리칼은 여전히 젖어 있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섹스를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게 언제인가요? 남자는 다시 한번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게 된 지 24시간 이내입니다. 얇은 유카탄에서 아니디아는 다리를 오므렸다.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기차는 주인이 없는 혁명의 집을 뿌리째 흔들고 겨울 장미가 가득한 혁명의 마당을 흔들고 허공에 뜬 아니디아의 몸을 흔들었다. 아니디아의 몸은 밤의 안개 속에서 머물지 못하고 죽은 불가사리처럼 떠다녔다. 그리고 몸 안의 통증, 내장이 파괴되어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 아니디아는 몸을 떨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디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추우신가요? 남자가 물었다. 맥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술이 약하시군요. 그리고 몸이 좀 아파요. 앉아 계신 것이 불편하면 나에게 기대도 좋아요. 아니디아는 남자의 보수적인 흰 셔츠에 기댔다. 얘기를 계속해줘요.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지루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난 그녀를 한동안 찾아 헤맸어요. 우습죠? 완벽하게 헤어지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 헤맸어요.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왔고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는 듯 했죠. 난 그녀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를 찾아다니는 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걸 조금씩 알게 됐죠. 그녀는 귀여운 용모에 화려한 친구들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거품처럼 초라하고 껍질뿐인 것이었죠.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처한 어려움이나 위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무슨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는 그녀의 친구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거짓말 같았죠. 아무도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그녀가 숨어버릴 만한 곳을 몰랐습니다. 아니,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내가 그녀와 확실히 헤어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고 지나쳤을 그런 점들이죠.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들과 그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여자친구로서의 그녀는요. 하지만 그녀의 실종은 나에게 뭔가 다른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니, 그녀의 실종 이후로 내가 그녀를 찾아다닌 시간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죄책감이랄까, 마음의 황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가족이 큰 병에 걸렸거나 해서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수도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수원 씨, 내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에 반드시 참석해 주어야 해요. 다정한 사촌처럼요. 만일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요. 왜 그녀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그녀는 적어도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녀는 날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녀는 날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난 몰랐겠지만 최악의 경우 그녀는 정신병자에게 납치되어서 변태 포르노 비디오에 출연당하고 살해되었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날 괴롭히는 것은 나쁜 쪽이었죠. 그리고 난 마지막에 혁명을 생각해냈죠. 어쩌면 혁명은 그녀에 대해서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줄지도 몰라. 어쨌든 그녀는 한때 혁명의 비서로 일했으니까요. 난 혁명이 날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죠. 내가 카드를 속이고 있다고 당신을 의심했었죠. 하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찾아간 나에게 혁명은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녀의 자리에는 그녀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또 다른 여비서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라는 존재의 개별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녀 자체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보통의 여비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녀가 남자들에게 보내준 미소는 누군가 다른 연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녀여야만 했던 존재의 당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죠. 생애 반 이상을 살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더 가까워진 사람이라면 눈치채게 되는 모든 운명의 비밀이죠. 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슬프기도 하지만 엄연한 현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벽 속으로 스며든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말을 멈추고 기대어 앉은 아니디아의 머리칼과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남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따라 그의 어깨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흰 셔츠 안에서 남자의 어깨는 미묘하게 동물적인 율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간 신문의 실종자 광고까지 뒤져보고 난 다음의 일이죠. 그리고 몇 년간은 외국에 나가 있기도 했죠.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인가 혁명에게 전화가 오기까지는요. 혁명은 나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별로 다른 것은 느낄 수 없었지만 난 문득 혁명이 아마도 그녀의 소식을 들었거나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명은 날 집으로 찾아오게 했어요. 그때 집에는 혁명 혼자만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밤이 되자 우리들은 또다시 다이아몬드 게임을 했습니다. 난 그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혁명은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그는 약간 긴장이 풀어진 채로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나는 혁명을 웃기기 위해 유행하고 있는 유머 시리즈를 얘기해 주었어요. 기억나지도 않는 시시한 거죠. 그리고 혁명이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 순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디 있죠? 하고. 아니디아는 한기와 통증을 견디면서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소파 위에서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움츠려서 최대한 고통과 싸우려고 했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단지 죽을 듯이 두려울 뿐이었다. 혁명, 너는 어디 있는가? 혁명은 내 말을 듣는 순간 즉시 대답했어요. 그녀는 벽 속에 있죠. 남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벽 속에 있다뇨? 그제야 혁명은 정신을 차린 듯이 다시 대답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수원 씨, 난 이 집을 팔고 싶어요. 하고. 난 너무나 엉뚱하게 튀어나온 말이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테이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혁명이 진지하게 다시 말했어요. 난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미안해요. 아니디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아프고 추위가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자기의 트렌치 코트를 아니디아에게 걸쳐주고 아니디아를 안았다. 남자에게는 10시간 전쯤에 바른 듯한 오데코롱의 희미한 향기와 비행기 안에서 쓰이는 공기청정제와 따뜻한 땀 냄새와 목욕용 젤리의 향기가 신비롭게 스며 있었다. 아니디아는 남자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남자의 목을 안고 몸의 고통을 참았다. 미안해요. 너무 아파요. 아니디아는 다시 한 번 더 말했다. 남자는 말없이 아니디아의 유카타를 벗겼다. 아니디아의 몸은 열병에 걸린 듯 뜨겁고 충혈됐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아니디아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아미와 혁명,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집 어디에선가. 혁명, 어디 있어? 그 오래전처럼 너를 이렇게 가지고 싶다. 새벽의 목류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너는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달려와 주었다. 내가 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혁명, 내 사랑. 너는 마지막까지 이 거대한 상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리. 섹스의 시작은 이랬다. 남자는 아니디아를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등과 엉덩이에 가볍게 키스했다. 너무나 가벼운 입맞춤이어서 아니디아는 열린 창문으로 겨울 장미에 스며있는 안개의 습기가 몸을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 다음 순간 남자가 아니디아의 등에 올라타자 아니디아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난 큰 병에 걸렸어요.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남자가 아니디아의 몸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한여름밤 번개처럼 짧은 섬뜩한 순간이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지독한 고통 때문에 아니디아는 기절할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무감동한 표정, 드라이한 몸짓과 어울리게 한없이 비정서적이고 의사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섹스를 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이 혁명의 집을 뒤흔들 때 아니디아는 입을 벌리고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의 따뜻한 정액이 얼굴에 뿌려지는 것을 느꼈다. 섹스가 끝난 다음 아니디아의 가슴에는 사나운 이빨 자국이 남았다. 후회합니까? 셔츠를 입으면서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원하신다면 사과하겠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아직도 아픈가요? 네, 많이 아파요. 나에게 기대세요. 집을 사기로 했나요? 내 직업은 집을 사고 파는 일이죠. 혁명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아마 사게 될 겁니다. 혁명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디야, 잊어요. 물방울과 물방울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으세요.
혁명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고 싶어 해요. 기억하지 않기를 원해요. 기억은 위험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니디아는 남자에게 기댔다. 남자는 나머지 더닐라이트에 불을 붙였다. 이제 밤이다. 아니디아는 혁명의 친구인 부동산 회사의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었다. 혁명에게 약속한 일을 해주었다. 집을 나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아미는 어쩌면 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 집은 혁명이 혼자 살기에는 넓고 언제나 어둡기 때문에 아미가 숨어 있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미는 더욱 여이고 한계까지 가날파져서 어딘가의 벽 속에 흰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두운 밤 혁명이 홀로 잠들어 있는 이 집을 유령처럼 서성일지도 모른다. 아니 사실 아미가 사라졌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혁명이 아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의 벽이나 침실이나 거실의 벽에 혁명은 아미를 묻고 밤마다 아미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죽은 아미를 벽 속에 묻고 혁명은 그 자리에서 아니디아와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죽은 아미를 벽 속에 묻은 그의 인생에서 아니디아를 기억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다. 혁명의 집은 아침 노을이 온 세상을 핑크빛 담요처럼 뒤덮는 시간이면 물에 잠긴 수채화처럼 투명해 보일 것이고 어두운 저녁 기차가 지나갈 때면 동굴처럼 음흉해 보일 것이다. 표현되지 못한 어두운 열정과 차마 말해지지 못한 집착이 겨울장미처럼 아름답게 혁명과 아미와 아니디아의 생을 장식한다. 아니디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부동산 회사의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밤의 안개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디아가 앉은 소파 아래로 마침내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핏방울은 아니디아의 허벅지를 따라 계속해서 흘렀다. 아니디아는 입술을 악물고 고통과 싸우느라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몸을 들어요. 남자가 타월을 가지고 와서 아니디아의 몸 아래에 받쳐주었다. 타월은 금세 빨갛게 물들었다.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 아니디아, 이건 유산이군요. 덩어리진 검붉은 피가 아니디아의 몸에서 흘러나왔다. 유산의 흔적은 끔찍했다. 3개월 된 임신을 파괴하는 아니디아의 몸은 열에 들떴고 남자의 팔은 아니디아를 안고 있었다. 남자의 몸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그만큼 싸늘하고 멀었다. 아, 이 달콤한 몰락의 고통. 당신과의 섹스는 나에게 자해였어요. 그걸 아시나요?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날개 없이 하늘로 멀리 날아간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내가 보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비의 눈물을 흘린다. 다시는 보지 못할 혁명. 아니디아는 혁명의 집을 떠난 후 견딜 수 없는 밤이면 꿈속에서 혁명을 만나러 먼 길을 걸어서 왔다. 그러한 몽유 상태는 계속되었고 그녀 꿈속의 인생은 더할 수 없이 리얼하고 치열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아니디아의 자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 쓸쓸하고 고독한 여자먼으로 되돌아왔다. 어렵고 고독한 인생을 겪고 난 뒤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차피 견디고 또 견디는 것. 모든 고통과 경험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정서는 한 줄기 강물처럼 도도하게 삶이라는 거대한 테마를 따라 흐른다. 아무도 반역하지 못하고 아무도 반란의 음모를 꿈꾸지 못하고 아무도 저항하지 못한다. 내 마음의 치열한 혁명도 고통스러운 자아도 강물의 거센 흐름에 사라지고 아무도 개별의 생을 살 수 없는 것. 그리하여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는 내 꿈속의 낯선 사람의 뒷모습이었을 뿐이라고.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비정서적이고 의사소통이 부재한 섹스에서 멀리 보이는 배경일 뿐이었다고. 내가 너의 생에서 무엇이 될 수 있나? 단지 너희 집 벽 속으로 걸어들어가 짧고 고독하게 여점은 아니디아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절멸.